네, 시사인 유튜브 금요일의 코너 김만권의 정치하는 인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 이완우 PD와 함께 총선 화제 인물과 이슈를 집중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인데요. 정치시사 유튜브계의 EBS를 꿈꾸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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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저희 구독자 오늘 아침에 16만이 되어가지고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오늘도 또 매직으로 보수를 해주셨어요. 네. 그때 12만으로 제가 고쳤었나요? 네, 맞아요. 네. 12만으로 고친 지가 3주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3, 4주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6만이 되고 금방금방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니까 저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이게 매일매일 하는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해서. 우리는 좀 아니야. 정치하는 인간이 잘 될 거라서 서동요 기법 되게 중요한 거잘 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근데 딴 건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네. 커뮤니티에서 그럼요. 좋아요 1만 4천 개와 최고. 네. 댓글 1천 개인가요? 근데 네. 그게 또 다 거의 읽을 만한 댓글이었던 네. 거니까 토론을 하고 네. 있었다라는 것이 저는 저희 또 시사인 유튜브 시청자분들의 어떤 수준을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보여주시는, 예. 굉장히 멋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예. 깊이 있다. 그래서 정말 그거 보고 저도 너무 감동해가지고 이걸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럼요. 이게 저희들이 한 말이 맞다가 아니라 맞아요. 그걸 가지고 토론하자.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말 중에서도 특히 제가 뭐 하는 말 중에 잘못된 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얘기를 해보자. 저희 정치 시사계 EBS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 팩트는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려야 되죠. 만약에 근데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 것 중에 뭐가 잘못된 거나 마음에 안 드시는 거나 뭐 생각해 봤을 때 논리적으로 안 맞다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도 또 듣고 배우고 그러면서 서로 그러면서 양방향으로 서로 배우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또 토론의 또 중요성. 그렇죠. 같습니다. 원래 토론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이성을 메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기고 싶어요. 네, 이하늘 PD 오늘 뭔가 이게 네, 끔찍한 혼종입니다. 셜록과 코난. 네, 저희 안경이 거의 한 달 만에 왔어요. 사실 방송 준비하면서 하기 시작했는데 해외 직구로 오느라고. 네. 코난은 역시 해외 직구. 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하늘 PD입니다. 댓글에서 안경 언제 오시냐고 칸님이 자꾸 이렇게 찾아주셨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네. 어때 기쁜가요? 앞이 네. 보이나요? 앞은 잘 보이지 않으나 가끔씩 질문이 있을 때 제가 이제 써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아니 근데 저기 안경 상세 페이지에는 앞이 보인다고. 그렇군요. 보이긴 하는데 잘 안 보이네요. 시력이 저하가 되고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네요. 앞이 보이지 않는 정치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16일 정치하는 인간. 오늘은 개혁신당으로 보는 제3지대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이 주제 정한 이유가 뭐죠, 이하늘 PD? 네, 2024년 2월 9일 제3지대 통합신당 합당 합의문이 발표됐습니다. 아, 네.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설날에. 맞아요.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 원칙과 상식이 하나의 당으로 합쳐진다는 뜻이었는데요. 통합신당명은 개혁신당으로 정해졌으며 대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공동으로 맡기로 했습니다. 네, 마치 이하늘 PD 오늘 의상과 소품 같은 코난 안경과 셜록 홈즈 의상처럼 갑자기 제3지대가 이렇게 설날에 갑자기 딱 합쳐졌는데 그렇죠. 약간 빅텐트의 느낌이 있죠, 진짜로. 빅텐트를 쳤죠. 저 안 칠 줄 알았는데 중텐트만 여러 개일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사실 익숙한 일이긴 해요. 총선 때 약간 계속해서 반복해서 좀 등장하는데 대체 제3지대 뭐지?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제3지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양당제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양당제라는 게 많은 분들이 정당이 두 개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이게 권력 교체가 가능한 정당이 두 개라는 뜻입니다. 권력 교체가 가능한 정당. 사실 저희들이 이제 미국 정치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마치 미국에 정당이 두 개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많죠. 그렇죠. 민주당과 공화당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등록된 정당은 100여 개가 넘습니다. 100개가 넘어요? 몰랐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뭐 사실 총선 때 보면 뭐 몇십 개, 저희들도 몇십 개 있습니다. 저희들도 막 몇십 개 되는 때가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100개가 넘는 정당이 있는데 그 중에 권력 교체가 가능한 정당이 두 개라는 거죠. 정당은 많이 있지만 권력 교체가 가능할 정도의 어떤 규모와 영향력과 뭐 조직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중심으로 뭐 부르면 저희들이 그걸 양당제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양당제 시스템의 뭐라고 할까요? 여기서 양당제 시스템의 가장 큰 단점이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너 아니면 나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요걸 갖다가 자꾸 이제 매우 요런 것들이 너무 권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나눠 먹으니까 이게 뭐 이렇게 변하는 것도 없고 뭐도 없고 이러니까 여기에 제3지대를 설정하자. 라고 해서 뭔가 이 양당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력을 저희들이 제3지대라고 부르죠. 방송에 불이 켜졌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봐요. 양당 정치가 사실은 뭐 2개밖에 없다고 하지만 저는 장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아무래도 2개밖에 없으니까 그 정당 간에 이제 교섭이 잘 되거나 아니면 의원들이 뭔가 투표를 이제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한다면 되게 다당제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원만하게 정치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다당제보다 효율적이지 않냐라는 거죠. 의사결정 과정이. 가장 대표적인 게 1980년대 이전의 미국 정치예요. 1980년대 이전의 미국 정치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980년대 이전에 공화당과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교차 투표 같은 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민주당이지만 내가 공화당이 뭘 하면 거기서 내가 찬성하는 정책이 있으면 정책을 투표를 하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그러니까 있었죠. 정말로 의원이 한 명의 자기 그 이제 소신을 가지고 소신 투표를 할 수 있는 분위기인 거죠. 소신 투표를 또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당 간의 대화도 되게 활발했어요. 그리고 적대성도 없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에 상대방의 정책을 존중하는 문화가 1980년대까지는 잘 자리 잡혀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정책이 있어도 그걸 갖다가 상대방이 승인을 안 하면 이게 웬만하면 안 하는. 그리고 자제하는. 이제 그래서 정치적 대립각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는 어떤 그런 분위기들이 미국 내에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만 갈 수 있다면 양당 제도는 나쁜 제도가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좋은 제도예요. 빅텐트 2개인 거죠. 그렇죠.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고 그것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1980년대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이 보여주는데요. 이게 서로 이 양당이 각을 세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치가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게 지금 한국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갈등 상황 국회 안에서. 맞습니다. 이게 이 정당이 뭘 하고 싶으면 주로 반대를 위한 반대들이 나오는 경향이 많고 그러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이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말인데 우리가 동물국회는 서로가 막 싸우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나쁜 거 뭐냐라고 하면 사실은 식물국회예요. 식물이라는 저는 억울할 거라고 식물은 생각해요. 억울할 겁니다. 식물도 얼마나 성장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여기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 대화도 없고 그리고 뭔가 제도도 잘 안 만들어지고 합의를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이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이라고 할지 그러니까 정치에 꼭 필요한 조율이라고 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렇죠. 상태. 그게 너무 어려워지죠. 그게 너무 어려워지는 현상들이 나타나서 이것들이 양당제가 되었을. 그리고 더 나쁜 건 뭐냐면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권력이 너 아니면 나니까 사람들이 다 현상 유지에 바쁜 거예요. 왜냐 어쨌든 제가 잘못하면 그냥 나한테 넘어오는 거죠. 제가 잘못했는데 어쩔 거야. 내가 잘 못해도 날 찍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를 보시면 알겠는데요. 뭔가 권력자가 잘못하고 있다? 그럼 그 다음 정당이 뭘 더 잘해서 권력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심판 정치를 그렇죠. 하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 현상이 그렇죠. 지금도 뭔가 발견할 수 있는 거를 예를 들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권력 교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해서 제3지대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계속 이야기가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좀 전에 이한우 PD가 이야기했던 이제 이번 명절에 이렇게 다 같이 합친 이 빅텐트가 된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념과 지향이 너무 다르지 않나? 그러니까 빅텐트라고 하긴 하는데 이게 괜찮나? 뭐 당대표가 나와서 같은 당에 있는 이제 뭐 류호정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대해서 그런 이렇게 좀 나쁜 이야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배복주 전 부대표 정의당 부대표의 합류에 대해서도 당직이나 공천을 맡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좀 당대표가 앞장서서 자신들이 같이 이제 세력을 꾸리고 있는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 봐도 뭔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단 개혁신당과 같이 이렇게 다양한 이념이나 이런 지향을 가진 그런 정당들이 선례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DJP 연합이 있었습니다. 많이 얘기됐죠. 그래서 이준석과 이낙연이 DJP 연합과 비슷하다. 네, DJP 연합은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대중을 필두로 한 새정치국민회의와 김종필을 필두로 한 자유민주연합이 공동 여당의 목표를 가지고 결성한 연합인데요. 호남과 충청. 호남과 충청.
한국은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혹은 소선거구제를 토대로 한 거대 양당제 국가이기 때문에 연합정부 구성이 어렵다고 말한 통념을 깨뜨린 사태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때 뭐 사실 생각해보면 연합을 해서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이제 국무총리가 되면서 서로 그렇게 평화롭게 권력을 나눠 가진 경우가 거의 없었죠. 처음이었죠. 예. 근데 저는 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제 김종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조카 사이였어요. 그래서 군사 독재 정권의 설계자이자 2인자였고요. 반대로 이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독재 투쟁의 상징이어서 박정희 대통령의 눈엣 가시였던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양 극단에 있었던 이 두 분이 실제로는 군부 정권 시절 때 이제 견원지간 사이였고 그 국민 여론들도 서로 연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70% 정도였는데 1년 반 넘는 이제 노력 끝에 1997년 11월에 이제 DJP 연합을 성사를 한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이죠, 이 네, 그렇죠. 예. 저도 조사를 하면서 이런 게 실제로 가능하구나. 그렇죠. 사람들이 빅텐트론 얘기를 하는 것도 뭔가 이것을 보고 좀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는데요. 이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더 넓은 지지 세력이 필요했던 김대중 대통령과 그리고 김영삼 정부 아래에서 이렇게 길을 펴지 못했던 김종필이라는 두 정치인의 이익이 맞물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는 이제 김대중 그때 총재가 하기로 했고 초대 국무총리는 김종필로 한다라는 그런 이제 이명 아래 이제 둘이 이제 연합을 했었던 건데 실제로 1997년에 15대 대선 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승리를 하면서 정권 교체가 그렇죠. 이루어졌었고 그러니까 DJP 연합의 결과물이 그렇죠. 그 엄청 승리라고. 좋았어요. 그때는 뭐 정말 예. 그리고 1998년에 제2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도 이제 둘이 같이 후보를 단일화 했는데 16곳 중 10건을 석권을 하면서 굉장히 큰 국민 통합의 시도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독재 정권의 당사자인 사람과 반독재 투쟁의 상징 같은 사람이 하나의 세력을 이뤄서 대선을 치렀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지금 던지는 또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DJP 연합도 사실 결말이 좋진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예, 역사인데 맞습니다. 예. 뭔가 이제 새정치국민회의랑 자민련이 합당까지 좀 추진했다가 의원내각제 개헌이 원래 의원내각제로 개헌한다라고 하는 게 원래 약속이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서 파국을 맞았었고요. 당시에 이제 김종필 총재가 2000년 2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출범하고 2년 만에 우리 공동여당 완전 포기한다. 나 완전히 속았다. 이런 인터뷰를 좀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던 걸로 저도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선생님은 그때 어떤 시절을 보내고 계셨나요? 뭐 이게 그때 사실 생각해 보면 DJP 연합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생각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처음에 만들었을 때 엄청 분노했어요. 분노했어요. 이렇게 군부 독재 세력이 군부 독재 세력과 어떻게 민주 세력이 이렇게 할 수 있나? 손을 잡나? 손을 잡나?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해도 되나? 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정치학 공부를 하고 돌이켜 보면 사실은 때로 승부를 던질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정치학을 하는 사람이나 평론가나 정치인이 다른 지점이에요. 정치인은 일단 권력을 획득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제 승부수를 던지는 시점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승부수를 정말 던졌던 건데 저는 이 점에 있어서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대중 그리고 그다음에 김종필 총재나 그 당시에 완전히 승부사들이었던 거예요. 정치를 아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다르지만 지금은 뭉쳐서 이걸 우리가 권력을 잡아야 돼. 라고 했고 그걸 하는 동안에 어쨌든 그 자기들이 성공하기까지는 평화롭게 권력을 나눠 가졌던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 상당히 뭐 높게 평가를 한다. 그러나 예고된 결별이었죠. 그렇죠. 하지만 이게 예고된 결별이었다. 왜? 결국은 이 양자 사이에는 정책적 공감대가 만들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정책적 공감대 없이 원래는 정권 교체라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동행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사실은 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이때가 민주화 시기였어요. 여전히.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었다라기보다는 민주주의가 자리 잡는 시기였거든요. 사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이 민주주의를 공고화했다라고 그쵸. 말할 수 있는 시점이었던 거죠. 이제 그쵸.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해진 시점을 정치학에서는 이제 민주주의가 공고화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공고화되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공고화되기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민주화가 완성되고 있는 어떤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때만 해도 정권 교체가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책보다는 정권 교체가 더 중요했던
그랬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시대가 좀 다른 거죠. 그런데 과거만 돌아봐도 이게 정권교체가 이렇게 중요하고 권력을 잡는 게 중요했던 시기도 서로가 정책적 공감대가 없으니까 같이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게 생각해보면 김종필 그 총재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던 거죠. 그리고 최대정적인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지향점 자체가 완전히 달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간극이 너무 컸던 거였고요. 그리고 너무 다른 세력이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러니까 결합을 했지만 전체적인 이제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였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두고 저희들이 구성의 오류라고 부르거든요. 구성의 오류. 예, 예. 개념 설명 아, 예, 예. 부탁드립니다. 들어왔습니다.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잘 이제 이게 너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게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나한테 이득이 되는데 그걸 정작 합쳐놓고 보니까 이득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으로는 큰 이익을 만들지 못하더라라는 걸 저희들이 구성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게 논리학에서는 그렇게 부르는데요. 아주 경제학적으로 가면 어떤 개인의 행동으로는 내가 엄청나게 합리적으로 행동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득이 안 되더라.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저축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저축하는 거 미덕이라 그래서 옛날부터 막 저축했잖아요. 근데 저축을 열심히 너무 국민들이 열심히 하면 국가 소비가 안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소비가 안 되면 경제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개인으로는 합리적 선택이지만 전체에는 크게 이익이 안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혁신당 예. 그렇다면 이 구성의 오류를 개혁신당은 벗어날 수 있을까? 사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이게 지금 당장은 이제 우리가 선거 총선이 눈앞에 오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각각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가서 여기서 사실 거기서 모이신 분들은 지금 당선이 너무 중요하신 거예요. 네. 예, 지금 당선이 제일 중요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여러분 국회의원들 이렇게 국회의원들의 솔직한 심정일 거예요. 국회의원들의 가장 솔직한 심정은 뭐냐면요. 무조건 당선되는 겁니다. 재선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해보신 분들의 90% 이상이 두 번 하고 싶어 하시고요. 두 번 하고 싶으신 분들의 100%가 세 번 하고 싶어 하세요. 굉장히 권력이 가진 예. 속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 300명한테 주어지는 특권이거든요. 그리고 이 특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막 그러니까 온갖 갑질 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막 뭐 심지어 기차 타고 가서도 왜 나왔는데 왜 나를 영접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사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물론 예.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예, 그러면 안 되지만. 네. 그래서 이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제가 이건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요. 원래 어떤 국가의 중요한 사안을 대해서 결정을 해본 사람은 그 결정하는 쾌감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뭔가 하나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그것들이 국가가 바뀌고 뭐가 움직인다. 아 나의 결정으로 그렇죠. 나의 한 표로 뭐 그렇죠. 이렇게 무언가가 바뀌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죠. 사람한테 약간 뭔가 이 생물학적으로 주는 쾌감이 있나 보죠. 쾌감과 그게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권력욕인 거죠. 생각해 보면. 그러면 지금 개혁신당은 어떤 큰 뜻을 갖고 제3지대를 꾸린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이제 배지를 달고 싶어서 나왔다라는. 근데 그런 권력욕은 식으로. 너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국회의원을 하려는 사람, 정치인에게 권력욕이라고 하는 게 없어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그거 안 하고 싶은 사람이 그걸 하면 문제가 생겨요. 왜? 열심히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영입인재라고 하는 사람들 무언가 큰 뜻을 갖고 왔다가 국회 와서 너무 많이 실망을 하시고 이러는데 사실 저는 거기에 부재한 게 권력욕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것도 어느 정도 있어야 정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들이 이제 정치학 전공자들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한다면 권력욕의 긍정적인 면을 인정한다라는 부분인 네, 것 같아요. 정치학 전공자. 네, 정치학 전공자. 네, 정치학 전공자들은 기본적으로 권력욕의 그 어떤 긍정적인 면을 우호적이죠. 인정합니다. 네, 우호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봉사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쵸. 생각해 보면. 다른 걸 다 포기하게 그쵸. 되니까. 예, 민주주의에서는 권력력이 있어야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걸 계속 유지하려면 뭔가 민주주의에서 투명하게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민주주의가 그 권력력을 사실 민주주의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그걸 통해서 투명하게 자기의 권력력을 행사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위임을 한 거죠. 그렇게 그렇죠.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권력력과 민주주의가 결합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하시는 분들이 그걸 이제 다시 재선되고 삼선되고 하는 걸 너무 갈망하는 건 있다는 거죠. 이건 뭐 예. 나쁜 건 아니다라는 나쁜 건 아니다. 이야기를 일단 짚고. 예. 근데 이제 DJP 연합으로 다시 좀 이야기를 돌아오자면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이렇게 합쳤다가 다시 깨졌을 때도 그렇게 서로가 큰 타격은 없었는데 개혁신당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차이가 뭘까? 그렇죠. 그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DJP 연합은요. 정당과 정당이
같이 자기 정당을 유지한 채 연합한 거였어요.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 그러니까 자유민주연합이라는 곳이 이제 김종필 총재가 이제 리더였던. 그래서 그것들이 결합한 상태였기 때문에 서로 헤어져도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독자적으로 움직여도 충분히 정치적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죠. 충청 지역 기반도 있었잖아요. 충청과 호남이라고 탄탄한 기반이 있었는데 이 개혁신당의 경우는 사실은 그런 독자적인 힘이 없는 거죠. 독자적인 힘이 없는 다양한 세력들이 지금 이제 당선을 목적으로 다 모여 있는 거죠. 예. 솔직히 막 개혁신당, 뭐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 뭐 원칙과 상식 이런 것들을 저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너무 그 인지도 안 됐었고 이름도 막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몰랐었던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아니 뭐 이건 이제 뭐 그 이하늘 PD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그런 세력이 처음에 나오면 막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학집산의 역사. 독자적인 뭔가 정당이 없고 막 그때서야 이렇게 뭉치는 그런 느낌이 너무 확연하게 이름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JP 연합만 해도 서로 다 다르다고 하지만 두 세력이었잖아요. 근데 두 세력도 같이 못 갔거든요. 근데 두 세력도 힘들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서로 다른 세력들이 크게는 세 부류 정도로 나눌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 세력, 그다음에 정의당 쪽에도 오신 분들, 그다음에 국민의힘 계열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작게 나누면 5개, 6개로도 쪼개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세력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이익에 맞게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과연 이 세력들이 오래 갈 수 있을까, 같이 갈 수 있을까? 당장 개혁신당 탈당 이유는 유호정 전 의원 때문이고, 배복주 전장현에 관련 있는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는 공천도 안 줄 거다라는 식으로 대표가 공언하고 있는 이 상황. 뭐 이걸 9일날 합당하고 나서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2주도 안 됐는데 이런 균열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그런 상황을 좀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아무리 길어봤자 2년이라는 거예요. 이준석의 유효기간 2년이다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왜? 이런 말을 2년 이상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서 버티지를 못하고, 그리고 조금만 자기가 정치 세력으로 활동하시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나가버리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유호정 의원이 당선이 됐다. 근데 계속 이런 말을 개혁신당에서 듣고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안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당선이 되고 나의 독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힘이 생기면 만들어졌다고 하면 금방 갈라질 수 있는 유인들은 충분히 안에 있다. 그러니까 뭔가 약간 화약고를 품고 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 개혁신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너무 시간과 이런 걸 주지 않고, 그러니까 소비자주의인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이 있어라고 하면 그거를 이렇게 같이 무언가 이야기해서 해보고 토론해보고 해서 같이 가는 세력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나 탈당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에 이렇게 지지해줬는데 그럼 나 철회 이런 방식으로 너무 좀 유권자라거나 혹은 시민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소비자로서 정당을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좀 문제의식도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원래 정당을 하나 이제 만든다고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정당의 지향성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러면 그 정당의 지향성 아래 사람들이 모이고 그 지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건데, 여기는 생각해 보면 서로 지향점이 너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다라고 하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총선에서 당선되기 위한 그 방법밖에, 당선되기 위한 목적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거는 뭐 소비를 위한 목적이나 별로 다름이 없는 거죠. 물론 당선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또 짚으면서, 그거는 정말 말씀드리지만 모든 정치인들에게 국회의원이 된다라는 꿈, 그리고 국회의원 재선 3선이 된다라는 거 중요하다.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거. 근데 아무튼 뭐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 주자 못 될 것 같으니까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합류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 이제 한국에서 그러니까 민주화가 된 다음에 소선구제가 도입된 다음에, 그러니까 1987년 이후에 이런 제3지대라고 하는 건 굉장히 꾸준하게 계속해서 빛났다 사라지는 이 제3지대들이 있었는데, DJP 연합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좀 주목해서 볼 만한 다른 제3지대가 역사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또 역사로부터 배우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어떤 맞습니다. 것들이 있는지 좀 픽업하시면 좋겠어요.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뭐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이제 가장 처음으로 등장했던 이 제3지대는 사실은 충정권의 보수 정당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제 김종필 그 총리를 위주로 한 어떤 그런 부분이었죠. 거기가 이제 시작이다. 거기가 충청권 시작이다. 보수정당이. 보수정당이. 그리고 이걸 저희들이 가장 그 시초를 신민주공화당. 근데 이분들이 전두환 정권 아래서 원래 유신 세력들이 정치 금지법 같은 데 묶여가지고 활동을 못 하고 있었어요. 정치 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 조치법. 그렇죠. 특별 조치법. 그래서 사실상 이게 유신에 가담했던 그 세력들은 정치하지 마라라는 것과 사실은 다름이 없던 어떤 그런 법이었죠. 그래서 활동을 못 하고 있다가 이게 민주화 이후에 사실은 풀리게 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결성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신민주공화당이라고 해서 이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게 아마 1988년에 이제 그 선거에 나와가지고 총 35석을 획득합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충청권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 득표율도 한 15% 정도를 가져가게 되거든요. 제3지대 면모를 그렇죠. 갖췄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사실은 소선거구제가 이제 도입되던 시기였고 네, 이 소선거구제라고 하면 이제 한 명만 당선이 그렇죠. 되는 한 명만 되는 지역에서 한 명만 당선이 되는 이게 도입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양당제 고착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제3지대로 부를 거냐? 그러면 조금 이게 어렵다. 조금은 아직은 어렵다. 제3지대라고 부르려면 양당이 좀 고착화돼야 되니까. 근데 그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또 유사 제3지대로 볼 수 있는 게 저 생각나요. 그렇죠. 예. 정주영. 맞습니다. 네. 통일 소 몰고. 소를 모르셨어요? 북한에 그 장면이 어릴 때였는데 예. 엄청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게 북한에 간데 소떼를 몰고 갔어요. 정주영 전 현대 회장이.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상당히 열풍을 부렸고요. 그리고 정주영 그때 그 현대 회장이 대통령이 되고 싶었죠. 그래서 재벌 회장이신데도 나 재벌 해체해야 된다. 이게 공약이었어요. 되게 화끈하신. 급진적인. 네. 지금도 얘기 안 하는.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만들어진 국민당이 1992년에 14대 이제 국회의원에서 국회의원 총선에서 31명의 당선자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당선자 또 많이 냈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제3세력으로 자리 잡지만 문제는 뭐였냐?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는 거죠. 이제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김영삼 정부 아래서 세력이 급격하게 약화되면서 이게 소멸이 됩니다. 이게 또 제3지대 성공 키워드 중에 하나가 대선 주자급이 얼마나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소멸하는데 또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이게 2년 정도 걸렸고 아까 말씀드린 신민주공화당, 뭐 충청권 보수정당 계속 어떻게 당의 이름을 바꿔서 이어졌지만 그래도 이게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수 세력이 흡수되는 이 시기까지 그냥 정당 하나가 가지고 있던 유효기간이 보통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짧네요. 예, 상당히 짧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다음 우리가 이제 양당제 고착 이후에 진짜 제3지대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바른미래당. 네. 정도인 거죠. 바른미래당. 이게 2010 안철수 맞습니다. 안철수 유승민의 연합 손학규 이렇게 연합이었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2016년에 국민의당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시작이었죠. 시작이었죠. 그래서 안철수 이제 의원이 중심이 되어서 신당이 만들어지고요. 근데 이때 정확하게 슬로건이 정말 중요해요. 중도개혁하겠다. 양당 체제 종식하겠다. 이제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양당 체제 종식. 제3지대로서 그렇죠. 확실한 선언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제3지대로서의 확고한 선언은 이제 이 정도로부터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2010년대 중반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확실히 터지면서 이제 뭐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찬성했던 이제 60명 이상의 새누리 의원이 있었고요. 이 중에 비박계 의원들이 이제 29명인가가 탈당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를 하면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계열의 의원들이 이탈표가 거의 60표 가까이 있었던 거고 이번 주에 저희 방송에 우상호 의원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원내대표였거든요. 민주당에. 그래갖고 매일 밤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술 마셨던 이야기 만나러 가서 하고 말이 그만큼 어려웠다. 그만큼 어려워서 그런 정도의 설득 매일같이 설득이 필요했던 일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세력이 또 하나 일종의 제3지대를 그렇죠. 설정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2018년에 이르니까
국민 여론이 이 두 정당이 합치면 더 좋을 거다라는 여론이 이제 자꾸 생겼던 거죠. 그게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네, 그게 됐던 바른미래당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에 이 바른미래당이 합당해서 창당이 되는데 이제 이때 바른정당 구석 그리고 국민의당 21석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30석으로 출발하면서 네. 이제 제1내 제3정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30석이 예. 되게 큰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예. 이때 10석이 있으면 단독으로 법안,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해서 발의. 법안을 발의할 수 있고 법안을 발의하려면 10명의 사인이 필요해서 20명이 되면 원내 교섭단체가 돼서 만들 수 있고 굉장히 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네. 있죠. 의사결정에. 그리고 적어도 30석 정도 되면 정말 중간자로서 여기에 힘을 보태는 여기에 힘을 보태는에 따라서 정말 막 영향력을 많이 그쵸. 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30석 정도 되면 어떤 일당이 과반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당이. 협의하고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강제적으로 그렇죠. 강제적으로 만들어진다.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3지대가 만들어지는 거, 제3지대가 있었다. 이건 상당히 중요했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도 이제 내부 서로가 지지층이 안 맞는 거죠. 이제 한쪽은 중도였고 한쪽은 보수였다. 뭐 이러면서 서로 또 이제 권력 다툼이 내부에 또 벌어지고요. 그러면서 이것도 이제 결국은 이제 유승민 그 의원의 이제 의원 계열이 탈당하고 이제 나가면서 새로운 보수당을 창당하면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힘이 약해졌고 그 다음에 또 안철수 의원이 따라서 또 탈당하면서 국민의당 또 다시 만들고 다시 그러면서, 생긴 국민의당. 그러면서 사실 여기서도 한 2년 만에 이제 분해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유효기간이 보통 2년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영향력 있게 자리 잡았던 정당의 유효기간이 보통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다. 말하고 싶대요. 예. 아니 진짜 이 역사를 보면서 느낀 게 예.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서 이 제3지대는 진짜 안 되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역사적으로. 없고 역사적으로. 그 다른 나라도 다 똑같나? 약간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네.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이 제3지대를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만들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선거제도 때문입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 네.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고 이제 사실 정치학 전공자들이 늘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소선거구제를 들고 있는 한 양당 제도를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다. 법칙이 잘 없어요 정치학에. 네. 근데 딱 하나 있는 게 맞아요. 요것과 관련된 법칙, 디베르제 이 법칙. 예. 사실 정치학의 법칙이 진짜 몇 개 안 좋을 거 없거든요. 왜? 정치는 진짜 우연적인 사건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법칙이라고 할 만한 게 몇 개 없는데 저희들이 제일 잘 알려진 법칙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과두제의 철칙이라는 거. 뭐야? 그게 뭐예요? 과두제의 철칙이 뭐냐면 아무리 민주적인 정당도 서너 명의 지도자들이 다 지배한다는 거예요. 예. 그것과 예. 이제 지금 예. 설명해 주신 설명해 주신 디베르제 그 두베르제 법칙. 법칙 정도가 있어요. 그 정착 전공자들은 아마 이게 다 기억이 날 겁니다. 왜? 법칙이 별거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그 두베르제 법칙이 뭐냐라고 하면 소선거구제를 가지고 있으면 양당제로 가고 비례대표제를 들고 있으면 아까 그 비례대표제를 들고 있으면 다당제로 간다라고 하는 이제 시스템인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사례를만 살펴봐도 됩니다. 이게 발전한 대부분의 국가들은요. 이게 비례대표제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원 내각제 아래 비례대표제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제 아래 소선거구제를 가장 많이 닮아 있는 곳은 어디냐라고 미국. 하면 미국이에요. 왜냐하면 소선거구제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사실상 미국과 영국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모델을 닮아 있습니다. 근데 영국과 근본적으로 하나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대통령제인데 영국은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장 참고할 만한 사례를 따져보라? 그러면 사실은 미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 제3지대가 없어요. 그렇죠. 예. 아까도 예.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예, 미국의 제3지대가 아예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정당이 없어요? 100개 있지만 예. 이게 뭐 정권 교체가 사실 이게 선거를 해보면 정권 교체가 가능한 정당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유의미한 정당이 보수 그 공화당과 민주당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거를 하다 보면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라고 물었잖아요. 소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소선거구제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긴 정당을 과다 대표하고 선거에서 진 정당을 과소 대표하는 성향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예. 뭐 병립형이니 연동형이니 예, 얘기가 예. 계속 나오는 것도 표의 비례성을 어떻게 예. 조정할 것인가에 예. 대해서 협의가 잘 안 되는 예. 부분인 건 예. 있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 그래프 같은 걸 이제 제가 뭐 하나 띄워드리자면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영국과 우리가 이게 독일의 사례거든요. 이게 1983년에 같이 선거를 치른 겁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연동형 그 비례제 대표를 네. 이제 그 연동형 대표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연동형은 뭐냐면 지역구와 비례제를 같이 들고 있지만 어쨌든 정당의 모든 숫자를 그러니까 의석의 숫자를
득표율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조정하는 그러면,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 30%의 득표율을 가졌다. 정당 득표율이 왔다. 그러면 실제 의석도 30%에 가까이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선거제도 이게 보시면 영국의 선거와 독일의 선거가 같은 해에 치러졌는데 독일은 거의 선거 비율이 맞춰졌지만 네. 영국은 이긴 정당이 과다대표되어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게 특히 소선거구제가 그렇죠. 가진 소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지난 선거를 우리가 돌이켜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득표율만 보면 100석 정도를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100석 그러니까 100석 정도를 차지해야만 그쵸. 정상인데 우리가 80석을 더 가져가서 180석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을 그 선거제도가 그렇게 세팅이 돼 있는 그렇죠. 거죠. 네. 선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선거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성향인 거죠. 그러니까 과다대표 소선거구제가 가진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과다대표 된다라는 거죠. 특히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을 과다대표해요.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을 그러니까 과다대표. 우리 의사가 왜곡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리고 지는 정당은 과소대표가 되는데 지난 우리가 선거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정의당 같은 경우가 정당 득표율이 9.7%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비례의 원칙을 따라간다면 29석을 배당받아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정의당이 가지고 간 의석은 몇 석이었느냐? 6석. 6석이죠. 그러면 이런 성향들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이긴 정당은 80석을 더 가져갔고 진 정당은 여기서 3등인데도 그죠? 6석밖에 못 가져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제 비례 원칙에 따르면 23석을 잃은 거예요. 23석을 잃은 겁니다. 이 선거제도 자체가 제3지대 등장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제3지대가 들어설 여지가 적어져요. 제가 이제 과다대표, 과소대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안 오시면 이겁니다. 정당의 득표율과 실제 의회에서의 의석 점유율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위 정당 득표율보다 의석 점유율이 높으면 과다대표됐다라고 그러고 정당의 득표율보다 의석 점유율이 낮으면 과소대표됐다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현상이 소선거구제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제3정당이 들어설 여지가 정말 더 적어지는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원내 교섭단체 네, 20석이 필요한 예. 굉장히 원내 안에서 그러니까 의회 안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죠. 많은 것들을 결정합니다. 각 상임위를 분배하는 역할도 하고요. 상임위원장도 사실은 교섭단체가 되어야만 할 수 그렇죠. 있고. 예. 그래서 실제 이제 이게 원내 교섭단체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데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그리고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나눠 가진 같이 가져간 의석 숫자가 283석이었어요. 아니 네. 안 나오잖아요. 20석에 그러면. 그러면 20석. 선생님은 책임이 없죠. 투표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게 원래 저희 원내 교섭단체라 그래서 정당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연합할 수도 있죠. 군소정당 연합해서도 만들 수 있고 무소속 의원이 군소정당에 끼워서 만들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렇게 끼워서 정당끼리 서로 먼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서로 합의하는 과정에 끼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끼지 자체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의회가 딱 두 정당밖에 사실상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 두 정당이 결정한 걸 나머지 의원들은 따라야 되는 그렇죠. 거죠. 나머지 17석은 그냥 따라가는 이제 이런 성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석이 너무 기준이 높다. 이래서 그걸 완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 이야기도 있었는데 뭐 언제나 그렇듯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거는 의회에서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DJP 연합으로 돌아가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DJP 연합이 만들어졌는데 공동 여당을 하려면 자민련도 원내 교섭단체가 돼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자민련의 의석이 17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내 교섭단체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의원을 3명 빌려줍니다. 꺼주기. 네, 의원 꿔주기를 합니다. 이게 넘어가요. 그래서 원내 정당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 사건을 보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이 너무 높다 그래서 이걸 자꾸 낮추자는 논의들이 계속 나왔어요. 생각해 보면 이게 제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5명 정도거든요. 15명. 예. 그리고
영국에는 우리 같은 교섭단체의 개념은 없지만 이게 모든 게 다 거의 정당 정치로 돌아가서 정당에서 의원이 2명만 돼도 원내대표를 뽑을 수 있어요. 예. 그럼 과연 과연 요거 해주세요. 네. 과연 그렇다면 중면이 과연 이 개혁신당이 과연 이 유의미한 의석수를 맞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예측해 보신다면 어떤지 궁금해요. 예. 이게 결국은 이제 단독 법안 발의가 가능, 열석이 가능하냐.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가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30석 할 거다, 그 이상 할 거다라고 지금 일단 대단한데 질러 놓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그 30석도 할 수 있을 거고 그 이상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는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왜죠?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긍정적으로. 이게 이제 돌이켜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봐야 되는 게 이제 공천 과정 속에서 공천이 이제 되고 나면 밀려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삭줍기라고 그렇죠. 하죠. 그러면 특히 이 중에 현역 의원들, 배지가 있는. 현역 의원들이 어떻게 이 당에 합류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또 선거 보조금이랑도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민감한. 상당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연합해서 들어오느냐 이런 것도 어떻게 뭐 이게 정말 잘 합류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뭐 문제가 생길 거라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국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공천 내부에서 뭐 이렇게 단수 공천하지 않고 경쟁시키겠다라고 막 이야기를 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경쟁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음 떨어지고 나면 다른 정당에 합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선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경쟁시켜서 차라리 떨구는 게 나은 거예요. 예, 그 지역에서. 그분들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여기에 상당히 많은 역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냥 단순히 쉽게 뭐 이거 될 거다 안 될 거다라고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한 2, 3주 정도 지켜봐야겠다. 2, 3주 정도? 예, 지켜봐야겠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당선이 본인들이 직접 되는 것보다는 누군가를 안 되게 하는 역할을 이 개혁신당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 부분도 뭐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안 되게 만드는 것 또 어떻게 보면 낙선 운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우리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의원들은 대부분의 대부분 정치인들은 의원이 되고 싶어 하고 한 번 하셨던 분들은 2번 하고 싶어 하고 2번 했던 분들은 3번 하고 싶어 하는 게 원래 이 선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법칙이라고 말했네요. 제가. 내재되어 있는 게 속성입니다. 속성, 권력입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안 되는 그 부분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상당히 뭐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개혁신당이 작동할까 이거는 그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근데 하나 들여다봐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 여기서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이 누굴까? 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명확한 그러니까 개혁신당으로 어쨌든 이름이 합당이 된 거면 어제 우상호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낙연 선배 왜 거기 가서 이준석한테 굽시리굽시리하고 있어.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은 굽신댄다면 나름의 큰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드를 정말 나름의 큰 뜻이 있겠죠. 나름의 큰 뜻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건 누구의 목소리가 제일 큰가, 누구의 목소리.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알고 보면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흡수고 정당 흡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 합당했다라는 것 자체가 많은 걸 또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 근데 만약에 전 여기 아주 잘 됐다고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한 2년쯤 뒤에 지나 있으면 다 따로 있을 거다. 그러니까 유효 기간은 결국 2년이다. 아무리 잘 된다고 하더라도 2년 안에 그렇죠. 김종필처럼 가는. 저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랬다. 역사적으로 보면 다른 역사에 뭔가 다른 방향을 보여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사실 저는 필요하다. 필요하죠. 근데 그것은 결국 선거제 문제니까. 네,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왜 2년인가 되게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2년. 그게 선거 때문에 그래. 다음 선거. 대선이. 그렇죠. 항상 다음 선거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도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랑 총선에 맞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이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제도적 세팅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가 중간 평가를 잘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87년 헌법이 대통령을 5년 임기, 5년 단임제,
그리고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4년으로 임기를 네. 정해놔서 어떤 때는 이게 겹치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이게 겹치게 되면 중간 평가를 언제 하느냐 4년 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떤 때는 이게 그냥 대통령 선거 1년 후에 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간 평가를 2년마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엇갈리게 놓자라고 하는 이제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도 4년, 그리고 그 하원 의원은 2년, 상원 의원은 6년이거든요. 이거 다 다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2년씩 딱딱 맞출 수 있고 그럼 상원 의원 6년이면 어떻게 상원 의원의 6년 동안 권력이 안 변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2년마다 3분의 1씩 뽑습니다. 근데 3분의 1이 갈리면 권력 구도가 바뀌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제도적으로 잘 설계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양당제를 위해. 예, 그렇죠. 예. 양당 이걸 200년 전에 진짜 논의를 해서 만든 거예요. 머리 작은 거.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세팅을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고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근데 아무튼 늘 선거제 문제에 관련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제 머리를 못 깎는 이런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는데, 네 아무튼 뭐 정치 시사 유튜브계 EBS 김만권의 정치하는 인간 6번째 수업 여기까지 좀 살펴보려는데. 이한우 PD 궁금한 거 없어요? 남은 질문? 남은 질문? 네. 그냥 저는 이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이 양당 구도에서 이제 질리신 거니까 그러면 이분들도 정말 선거제 개혁에 관심을 정말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쵸. 근데 뭐 말하려 했지? 선거제 개혁에 다들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네. 좋겠다. 다 국회의원 누가 당선되는 것만큼이나 네, 뭐 좀 요번에 새로 당선될 국회의원들한테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 약간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예, 뭐 저는 그런데 이 구성원이 누가 될 건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새로운 정치에서 새로운 인물이 있는가? 이 새로운 인물들이 유입돼서 이 정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아니면 그냥 기존의 정당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연합해서 뭔가를 만들고 있는가? 그러면 저는 약간 후자 쪽이 훨씬 더 가깝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개혁신당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개혁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밀려난 사람들이 정말 그 안에서 개혁적에서 밀려났는가? 그걸 봐야 맞아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정말 개혁적인 사람들이었는가? 너무 그걸 봐야 된다. 이 총선이 다가왔을 때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하니까 너무 투명하게 보인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결국 류호정 전 의원과 배복주 부대표 전 부대표의 이슈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라고 예상하세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뭐 저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유호정 의원 그다음에 그 금태섭 의원 뭐 이쪽에 이제 그 계신 분들이 이제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그 이준석 의원과 이준석 대표와 의원이래요. 이준석 되겠네요. 이것도 소정역 입법 같은 건가요? 아니에요. 억측하지 마세요. 이게 뭐 되게 싫어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얼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분들과 어떻게 잘 조정해 나가는가 중요한데 지금의 워딩은 조정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같은 정당에 속해 있는데 계속 깔보면 계속 있고 싶겠어요. 예. 약간 모멸감 같은 게 들 것 같아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상대방한테 모멸감을 안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별로 좋은 워딩은 아니다. 아니 그리고 그렇게 싫어할 거면 저는 애초에 그러면 그 사람들 끌어들이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입당은 자유다. 네, 입당은 자유다. 뭐 이것이 이제 이준석 대표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근데 김만권 선생님이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정치인, 정책, 제도, 기타 등등 김만권 박사님한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인사를 드리면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해서 다음 방송 준비하겠고요. 오늘 방송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예, 안녕. 즐겁게 보내세요.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